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살고 있는 76세 이숙자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늘 예측 가능한 것만은 아니죠. 세월이 빠르게 흘러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며 노후 준비와 연금에 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남다르지 않은 그런 평범한 일상 속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제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 하나를 겪으면서 남은 제 인생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동두천의 작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들을 파는 조그마한 야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작은 동두천 시장 골목은 제 삶의 중심이었고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도 갖은 채소와 과일들을 싱싱하게 관리해 장사를 하는 게 삶의 낙이었어요. 그렇게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고 가는 시장 손님들에게 젊은 아가씨가 참 꼼꼼하고 야무지게도 장사를 잘한다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정말이지 저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가끔씩 단골이 생길 때는 큰 보람까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일상 속 소소한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곤 했습니다. 남편 종수 씨는 당시 저와 같은 동두천의 조그만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판매하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종수 씨와 저는 서로 다른 식재료들을 판매하면서도 자주 마주쳤고 아무래도 시장에 젊은 또래 사장이 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매우 정직하고 성실한 종수 씨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시장 안에서 어색하게나마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비슷한 또래여서인지 어느새 자주 이야기하는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 종수 씨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진중하고도 좋은 사람이었고 서로 장사를 한다는 비슷한 공통점과 관심사 덕분이었을까요? 가끔은 점심을 함께 먹기도 하며 저희는 더욱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가게 운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할머니 손님이 제 가게에서 사간 채소에 대해 불만을 갖고는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할머님은 저에게서 사간 상추가 싱싱하지 않고 금방 물렀다며 소리를 질러댔고 시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분들도 모두 나와서 저와 손님의 싸움을 지켜보고 서 있었죠. 장사를 하며 진상 손님을 겪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이지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침착하게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하고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손님 할머니의 화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더군요. 그때 종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종수 씨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정육점에서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저와 할머니 손님 사이에 서서 특유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추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숙자 사장님 물건은 저희 가게에서도 자주 사다 쓰는데 항상 신선하고 괜찮았어요. 아마 날이 덥다 보니 조금 빠르게 무르거나 보관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새 걸로 바꿔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가급적 빠르게 드세요, 할머니. 그러고는 종수 씨는 마치 자기 가게 손님을 대하듯 친절하게 손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를 써주었고 종수 씨의 침착하고 친절한 응대에 할머니는 금방 화를 누그러뜨리시고는 교환받은 상추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저는 종수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정말 고마워요, 종수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난감했어요. 종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동료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 고마우시면 이따가 퇴근하고 간단히 밥 한 끼 사시는 건 어때요? 어느덧 자연스럽게 저는 종수 씨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삶의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수 씨 또한 저를 향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그 시절 수줍고 담백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 순조롭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단순했지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시장에서도 정육점 남편, 야채가게 아내로 불리며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시는 상인분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종수 씨와 저는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주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나름 서로 단골 고객도 제법 있는 상황이었기에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가며 장사도 열심히 했죠. 결혼 생활 동안 어려움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부부로서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고 그때마다 침착하게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남편의 능력은 저를 몇 번이나 구원해 주었어요. 저는 천생이 덤벙거리고 이것저것 자주 까먹고 기억을 못하는 성격이라 살갑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는 익숙할지라도 장사에 꼭 필요한 세금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돈 관리하는 것, 숫자에 대한 것은 참 약했기에 남편 종수 씨의 도움이 무척이나 고마웠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며 남편과 저는 마치 하나처럼 꼭 붙어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함께 인생의 고비를 여러 번 같이 넘으며 슬하에 자식 3명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죠. 아들인 동민이, 동혁이, 그리고 귀한 막내딸 동은이까지 우리 5 식구는 남부럽지 않게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5년 전 남편 종수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세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었기에 결국 남편 종수 씨는 10수년을 운영하던 정들었던 장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정육점을 정리하고는 건축 현장 일에 뛰어들어 몇십 년간 성실하게 일했어요. 이런저런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 이 팀 저 팀 가리지 않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더라도 수액을 맞고 다음날 출근하며 저와 아이들밖에 모르는 정말 책임감 하나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이자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건강이 진심으로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남자에게 좋다는 것은 다 사다 해다 먹이고 챙겼습니다. 부족한 형편에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집사람 당신 몸에 좋은 거 해먹고 아이들 입 챙기라고 말해주는 그런 헌신적인 남편이었어요. 종수 씨는 아픈 것, 힘든 것 모두 내색하지 않았고 저와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며 웃는 자상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남편과 함께였고 아이들 아플 일 없이 잘 자라주니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건강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또한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첫째 동민이, 둘째 동혁이, 막내 동은이 모두가 시집, 장가를 가고 독립을 할 수 있었죠. 아이들이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번듯하게 이루었고 또 다들 나름 안정적인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들을 낳아주었으니 저희 부부는 이제 더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두 부부 모두 은퇴해 이제는 걱정 없이 연금이나 타며 가끔은 자식들 용돈도 받아가며 그런대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남편과 예전에 그 치열했던 더운 여름날 같은 나날들에 비해 편안한 일상을 감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생전 편법이나 꼼수는 부릴 줄도 모르고 한눈 안 팔고 그저 곰같이 열심히 일만 하시고 이제 자식들이 해주는 호각 누리며 한 걸음 쉬어가려던 내 남편 우리 종수 씨는 안타깝게도 갑작스레 찾아온 심장마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야채들로 점심을 준비하며 평소처럼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아침 산책을 다녀와 기분 좋게 웃으며 손주들 이야기를 꺼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시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종수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종수 씨, 조금만 버텨요. 곧 도와줄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제발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TV에서 본 대로 남편에게 심폐소생술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조대원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심장마비가 너무 악성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와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허망함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쉽지 않더군요. 며칠씩이나요.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며칠을 이어지니 사람이 왜 미치는지, 왜 정신병이 오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을 어떻게 치루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관을 지켜보면서는 몇 번을 혼절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도 어려웠을 테니 진행사가 조금은 기다려 주었었다고 나중에 자식들이 이야기해 주긴 했지만 그 순간은 지금 사연을 적으며 다시 떠올려 보아도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된 저는 남편의 부재에 많은 고민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을 잃으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 딸과 손주들이 있었으므로 가까스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몇 년씩이나 버텨내며 삶의 방향과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쩌면 남편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기대어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종수 씨와 제가 일평생 일에 사두었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은행에 상담을 받고 여러모로 알아보니 주택연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축과 투자도 병행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은행에 예금하고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생전 이런 건 해본 적도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터라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고 영어도 많아서 어려웠고 쉽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 알아보고 꾸준히 노력해 보아야 더 나이 들어서 제 기력이 떨어지거든. 동민이, 동혁이, 동은이 세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죽고 난 후에도 한 푼이라도 물려줄 것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종수 씨가 세상을 떠난 후 5년이 흘렀고 저는 주택연금과 저축, 투자로 나름 부족하지 않은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쓰는 돈이라고는 생활비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혼자 사는 처지라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고 있지 않은 늙은이이기에 그저 아끼고 아껴 더욱 불려서 자주 보지 못하고 명절 때만 가끔 볼 수 있는 귀여운 손주 강아지들 용돈이라도 더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춥고 바람이 매섭더라고요. 제가 나고 자란 동두천은 겨울이면 다른 지방보다 더욱 추운 날씨에 동장군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잘 녹지 않고 몇 주간 얼어 있는 것이 일상이죠. 그날 저는 제가 젊은 시절 일했던 가까운 동두천 시장에 점심 창거리나 간단히 장을 보러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항상 겨울철 빙판길에 조심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날은 오랜만에 걸려온 반가운 친구의 전화를 받으며 걷다 보니 제가 조금 방심한 탓도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집을 나서서 몇 걸음 걷지 않아 꽁꽁 얼어붙은 길에서 발을 헛디뎠고 그만 크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뒤로 발라당 넘어졌고 그만 머리를 강하게 바닥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저는 그때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넘어진다는 자각이 들고 난 이후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불행 중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람이 없는 골목길이 아니라 대로 쪽을 향하는 길이었기에 때마침 지나가던 한 행인분께서 저를 발견하고 고맙게도 즉시 구급차를 불러주어 저는 다행히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금방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찾았을 때 저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은 분주하게 바삐 움직이는 의료진들로 가득하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처음에는 넘어진 이유가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이 무슨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었지만 제가 누워있는 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제가 넘어지면서 기절에 정신을 잃었었구나.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그 정도로 추운 날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제가 넘어져 기절했었다면 지나가던 행인도 없어 발견이 늦어졌을 것이고 정말 그랬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하늘에 감사하고 저를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은인분께는 나중에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바로 안부 전화와 함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 제가 입원한 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MRI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길 한복판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 저를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병원으로 오게 된 것을 설명해 주며 경미한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는 뇌의 일부 영역에 일시적으로 피가 통하지 않아서 혈관이 막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며 신속한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뇌졸중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점심 창거리를 사러 나갔을 뿐인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아주 경미한 정도라서 간단한 시술과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마음에 혼자서 갸우뚱하고 있는 저를 보고서는 의사 선생님도 겨울철 빙판길에 노인분들이 자주 넘어져서 실려온다면서 아주 큰일이 날 뻔했다고 이만하길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은 후 며칠 동안에는 입원해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술 후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동안 병원 생활은 정말이지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반찬 걱정 없이 남이 해주는 삼시세끼를 먹는 것은 좋았지만 제가 워낙에 잠기가 밝아 갑자기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은 병실에서 함께 자려니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다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발소리는 그래도 참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같은 병실을 쓰는 할머니의 코골이나 이갈이 소리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통 제대로 자지 못하니 피로감에 낮에 앉아 있다가도 꾸벅꾸벅 졸고는 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연락하지 않으려 했지만 고민 끝에 저는 자식들에게 제가 빙판길에 넘어진 것과 뇌졸중 시술로 입원하게 된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가지고는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말했고 저는 아들 동민이와 동혁이 그리고 딸 동은이가 병문안을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들, 딸을 기다리다 깜빡 잠에 들었고 옆에서 들리는 소근소근한 말소리에 서서히 잠이 깼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바로 아들 동민이와 동혁이, 딸 동은이의 것이었고 새 자식들이 온 것임을 깨달은 저는 마음이 한결 가볍고 든든해졌어요. 그러나 제 병문안을 온 자식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서 저의 마음은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깊은 잠에 빠진 것으로 알고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충격에 빠진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잠에서 깨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제 자식들이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정신은 번쩍 들었지만 그대로 눈을 감고는 자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는 자식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동민이와 동혁이, 동은이는 제가 깨어있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대화를 이어나가더군요. 첫째 동민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 그런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이젠 나이도 많으시고 원래 지병도 조금 있는 편이시니까 혹시 모르잖아. 우리 남매도 이제 유산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둘째 동혁이는 동의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어머니 주택연금 해지하면 그 돈도 꽤 될 텐데. 작지만 주택도 하나 있고 이런 건 현금이 아니니까 미리 그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부랴부랴 정리하려면 당황스럽고 상황이 급박하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막내 동훈이는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결혼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으니까 동민이 형이랑 내가 어머니 유산을 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자 막내딸 동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빠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선 엄마가 회복되시는 게 먼저 아니야? 유산이든 뭐든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 그러나 첫째 동민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항상 이렇게 미루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끼리 의상하면서 분쟁 생기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는 우리보다 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막내딸이라고 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 해주신 혼수를 계산해 보면 나랑 동혁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니까. 그러자 둘째 동혁이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형이랑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해. 그동안 어머니 혈압이랑 당뇨로 병원 다니셨던 병원비나 다른 비용들도 우리가 더 많이 부담했으니까. 오빠 둘이서 제 유산에 대해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자 돈 얘기는 나중에 하자던 막내딸 동은이의 태도가 돌변해서는 분한 듯이 반박했습니다. 오빠들이 그동안 엄마 병원비를 더 부담한 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 오빠들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오빠들 둘 다 집 하라고 모아둔 돈 많이 보태주셨잖아. 나는 딸이라서 혼수로 만족했어야 했어. 알아?
첫째, 동민이는 동은이의 말을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 비용은 너희 남편 집에서 다 낸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사돈 어르신들한테도 지원 많이 받고 있잖아. 왜 만족할 줄을 몰라? 나랑 동혁이는 각자 가정의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러자 둘째 동혁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동훈아. 내가 결혼하면서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너한테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빠들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어렵니? 막내딸 동은이는 속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엄마를 위해 할 만큼 했어. 어찌됐던 아버지도 살아생전 노력해 함께 모으신 부모님의 유산이니까 우리 남매끼리도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지금 누워 계신 어머니 옆에서 이게 우리끼리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자 첫째 동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공평? 너가 말하는 공평이 뭐야?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걸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둘째 동혁이는 형인 동민이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 건강보험료도 내가 부담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분쟁이 생기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때 가면 진짜 외상할 수 있다니까? 지금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왜 오빠들 말을 안 듣니 너는? 저는 병실에서 아까부터 자는 척을 하며 세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이지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려는 것을 간신히 속으로 삼키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 차디찬 길거리에서 넘어져 정신을 잃고 기절해 병원에까지 실려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들의 부모 앞에서 제가 평생을 키워왔다고 생각한 자식들이 나의 건강보다 자신들이 가져갈 유산 분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동민이 동혁이, 동훈이 세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고 아이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했는데 아이들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부모의 재산을 쪼개 각자의 유산을 나누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건강에 관해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가 계속될수록 더 이상 울렁거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장 여기서 눈을 뜨고 일어나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한들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뭔가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지금 여기서 내가 일어나서 자식들의 눈을 바라본다면 영원히 자식들과 예전처럼 웃으며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열불이 터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귀를 더욱 쫑긋히 세워 자식들의 말을 놓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첫째 동민이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을 팔고 주택연금을 해지해서 돈을 나눠야 해. 그 돈이면 우리 삼남매 모두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어. 지금처럼 구질구질하게 몇 푼 아끼려고 허리띠 조이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당장 큰 목돈이 생기는 거니까. 막내딸 동은이는 첫째 오빠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듯 조금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냉정해. 엄마는 아직 살아계시잖아. 여기 누워 계시잖아. 엄마가 평생을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당장에라도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오빠, 그렇게 생각하고도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아? 첫째 동민이는 그 말을 듣고는 동은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오빠한테 뭐라고 했어? 부끄럽냐고. 너 막말로 네 남편이 돈 잘 벌고 평생 부모님 그늘 아래서 있다가 시집 잘 가서 팔자 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니?
평생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내 입장에서 위선적으로 보이는 줄 알아? 둘째 동혁이는 막내딸 동은이의 말을 무시하며 동민이에게 동의했습니다. 맞아, 형. 동훈이는 막내라 그런가 오냐오냐 자라서 아무것도 몰라. 일단 형, 조금 진정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자 첫째 동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막내 너는 둘째 오빠를 보고 좀 생각이라는 걸 해라. 반성을 좀 하라고. 둘째 오빠 봐라. 딱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줄 알잖아. 역시 동혁이는 나랑 말이 잘 통해. 일단 엄마가 주무시는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오자. 동민이와 동혁이, 동은이는 그렇게 병실을 나갔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삼키고 삼키다 한 번 터져 나오기 시작한 눈물은 좀처럼 멈출 줄을 몰랐고 다들 어딜 간 건지 텅 빈 병실이었지만서도 혹여나 누가 들을까 숨죽여 한참 동안 베개를 적셨습니다. 정말이지 제 생에 가장 서러웠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세 자식들의 대화를 곱씹으며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다시 깊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니 억장이 무너지고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건강보다 유산 분배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남긴 재산이 자식들에게 반드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순 없었어요. 막말로 저는 첫째의 바람대로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겠지만 남겨진 자식들끼리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등지고 사는 건 원치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아끼고 아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줄지 고민했던 것이 헛된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생각은 포기하고 남은 노후 자금과 주택연금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병원 생활을 청산하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저희 세 자식들 동민이, 동혁이, 동은이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한 바를 확고히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인 거실에서 저는 담담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고심 끝에 결심한 것이 있다. 그러자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첫째 동민이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결심이라니요? 무슨 결심을 하신 거예요? 둘째 동혁이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동민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직 회복 중이신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굶주린 들짐승들 앞에 선 것처럼 분노와 두려움이 제 속에 그득히 들어섰습니다. 평생을 먹이고 재우며 키워낸 내 자식들이 도대체 어쩌다 저렇게 된 것일까요? 후회와 회한이 한겨울 찬바람처럼 아프게 밀려왔습니다. 막내딸 동은이는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너희들의 대화를 들었다. 너희가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너희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심했지. 제가 말을 끝내자 동민이가 약간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미리 유산을 나눠주실 건가요? 저희가 조금씩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요. 동혁이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 나고 외상하고 사고도 난다잖아요. 어머니가 역시 지혜롭게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동민이와 동혁이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자신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고 밝혔음에도 제 감정은 전혀 살피지 않고 오직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정말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정으로 모르는 듯한 눈치였을 때 저는 일말의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서라도 무릎 꿇고 진심으로 싹싹 빌거나 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한다면 조금이나마 자식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생각을 달리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선 아이들의 반응은 약간이라도 남아있던 제 안의 부모로서 자식을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아예 짓밟아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새 자식들에게 저와 제 남편의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제 결정이 잘한 결정임을 다시금 확실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눈물이 나고 씁쓸한 마음은 도무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다. 엄마는 지금 너희에게 내 유산을 미리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나눠주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너희를 부른 거다. 내 남은 노후 자금과 이 집 그리고 연금은 오롯이 엄마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을 거야.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실망할 일이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빠들이 잔뜩 군침을 흘리며 설레발을 떨 때 그 옆에서 가만히 있던 막내딸 동은이가 저희 말을 듣고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엄마를 위해 많은 걸 포기했어요. 두 오빠들이 그런 말을 한 건 잘못됐지만 엄마가 저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건 너무 가혹해요. 하다못해 저는 막내딸이잖아요. 저한테만이라도 조금은 남겨주시는 게 맞죠, 엄마? 이어서 첫째 동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보고 그냥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막말로 그 돈이 다 엄마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맡기신 돈이잖아요. 다 엄마 게 아니라고요? 둘째 동혁이도 동민이의 말에 동의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형이랑 저랑 사정 힘든 거 엄마도 다 아시잖아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서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마저도 자기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누가 더 간내만해하던 자식놈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엄마 건강보다 너희가 받을 유산 때문에 걱정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정말 실망했다. 너희가 병실을 나가고 텅 빈 병실 안에서 엄마가 얼마나 운 줄 아니? 상상은 해본 적 있니 너희? 심지어 내가 너희가 한 얘기를 들었다고 대놓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 생각한 거라고? 내가 뭐라 말할 줄 알고? 죄송합니다. 두 무릎을 땅에 쳐박고 싹싹 빌어도 너희를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너희한테 상처받은 이 늙은 어미의 타들어가는 가슴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내가 너희를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어찌되었건 유산은 없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러자 동민이는 더욱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엄마가 돈 쓰실 때가 더 어디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미리 유산 나누어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여유 좀 생기거든 어머니 남은 일생 동안 용돈도 드리고 생신도 챙겨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 저랑 둘째랑 막내까지 하면 가정이 3개예요. 어머니가 낳은 가정이 3개라고요. 어떻게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 모든 돈을 혼자서 독차지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동혁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남매끼리 의상하지 않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 돈을 엄마 혼자 다 쓰시겠다고요?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저는 화를 감추지 못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분노를 넘어 그저 슬프기만 했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 너희도 이제 가장이니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엄마는 이제 내 행복을 찾을 거야. 동민이는 여전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를 당연히 걱정하고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동혁이도 동민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도 우리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만하자. 엄마 너무 힘들어. 오늘은 이쯤하고 다들 돌아가라. 좀 쉬고 싶구나. 자식들과의 갈등이 끝난 후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하고 몇 달 동안은 밥을 먹던 길을 걷던 그날 병실에서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역시나 조금씩은 아픔도 분노도 흐려지더군요. 살면서 저만을 위해 돈과 시간을 오롯이 써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가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긴 있더군요. 먼저 평생 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젊을 적부터 동두천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년배 친구도 최근에 은퇴를 하게 되어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경주, 부산 등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어요. 제가 겪은 기가 찬 사연을 듣고는 어찌나 다들 욕을 퍼부어 주던지 씁쓸하면서도 우습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무튼 묘한 감정이 들더랍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동두천 시장만 알던 제게 부산의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은 얼마나 크던지요. 또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던지 무릎이 조금이라도 덜 아팠을 때 이렇게 돌아다녀 볼 걸. 후회도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훌훌 여행을 다니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 외에도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십자수를 배워서 매주 십자수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제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성된 작품을 집에 진열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간단한 등산도 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을 것만 같던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이나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유산 문제로 다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제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손주 때문에라도 가끔씩은 연락을 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손자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겠지만 손주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첫째 놈은 아직도 가끔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러 제 집을 찾아오곤 합니다만 저는 그저 알았다고 이젠 됐다고 하고 말죠. 제 안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이제는 제가 제 자식 속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자식들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것 하나입니다. 저는 70대가 되어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저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네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서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지만 그들에게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 마음 아프게 한 죄를 뉘우친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상처받지 말고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